오늘은 주말인데 급작스럽게 예정이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 일정 잡으셨다가 취소하고 그러시게 돼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 추경은 지금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총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된 김문석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창한 총경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박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동명이인인 거죠? 네, 동명이인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뉴스로는 봤는데 예. 저렇게 크게 뉴스로 나니까 좀 예. 저도 가끔 이제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랑 이렇게 맞습니다. 만나면은 좀 머쓱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맞아요. 장성호랑 헷갈리는 사람이 그건 많습니다. 근데 성이 다르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연계시킬 건 아니고 모두 성과 이름이 이제 같은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이제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평가가 있더라고요. 뭐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좀 어떤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대통령 30일 기자회견 임무조물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대통령의 지목과 분야별 간사분의 추천 방식.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 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몇 개를 더 넣은 분도 계시다고요. 명함에 계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게 뭐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negotiations with America, and can you realistically achieve a deal 전혀 by 알아들을 next 수가 없네. week, or are you hoping for an extension?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FP의 여기도 잘못 알았겠네요. 천천히 말하세요. 예.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얼굴이 막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 뭐 부족한 점도 있고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일 만에 기자회견한 것은 잘했다라는 평가가 좀 뭐 다수니까 그거를 더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은 어땠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형식에서 굉장히 허심탄회한 예.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격이 없고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나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언론 그러면 뭐 기자회견 그러면 중앙 언론사부터 해서 지방지 그 다음에 외신까지 다 오기 마련인데 풀뿌리 그러니까 소위 시군 단위의 지방 그 풀뿌리 언론까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예.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는 또 새로운 시도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형식의 자유로움 때문인지 내용도 굉장히 허심탄회했다고 봐요.
물론 30일 동안 아직 뭐 장관도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기조를 주로 듣는 자리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동산 문제, 또 검찰 개혁 문제, 통상 문제, 또 외교 문제, 남북 관계 문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또 지방과의 지역 균형 발전 문제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운영해 갈지 예. 이런 거를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다. 좀 그런 점은 뭐 앞으로 이제 그 정책과 내용들이 구체화돼 가면서 논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예.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은요? 역대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똑같이 야당이 됐을 때는 상대방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했을 때 자화자찬 그리고 전파 낭비 똑같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민의힘 알맹이는 없고 자화자찬에 충실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당을 떠나서 자신감이 넘친 건 맞는데 본인이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80%가 넘었는데 본인은 64%까지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탄핵 뒤 문재인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포괄적인 언급을 상당히 했고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수위라든가 이런 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얼개 새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럼 왜 했냐 이런 것이 또 이제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논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통상 한 100일 정도 인수위를 가졌어도 통상 100일 정도는 준비를 해야만이 예. 국정 기조가 나오고 국민들한테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떤 장차관이 완전히 인적 구성이 완비된 다음에 해야지 정상인데 예. 지금 30일 동안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5년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간이 주어졌는데 4년 이제 11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다급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정권이 실패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다급함은 지금 느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기자, 그러니까 뭐 저도 기자입니다만 언론인이라는 게 이 지금 답변을 하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물어봐 줌으로써 대통령이 그것을 말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는 그 역할도 물론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되죠. 기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역할이고. 근데 또 하나 기자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또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첨 복권 뽑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추첨제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질문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그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정말 듣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깊게 가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탁현민 씨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들어오질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좋은 방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 그럼 좀 더 깊게 뭐 시간이 제한되긴 합니다만 더 깊게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끔 기자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지도록 형식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그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이제 내년도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면 뭐 한 6개월 넘게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것의 어떤 장점, 잘한 부분, 또 못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마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번에 좀 깊이가 없었고 또 날카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많이 사라질 겁니다. 아무래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지만 30일 기자회견입니다. 인사 외에는 뭐 얘기할 게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자리예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송곳 질문이 없었다.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도 예.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정책과 그걸 둘러싼 잡음 또는 논란들이 생긴다면 뭐 100일 기자회견 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송곳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 거다.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안착돼 갈 거다. 이런 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상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 오찬이 이제 비교섭 단체 지도부들과의 오찬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없었더라면 아마 대통령 성격상 10시에 기자회견 시작해서 아마 1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고 달변가니까 네. 굉장히 알리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지금은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상당히 이제 대출 627 대출 예. 문제부터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맛보기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표현하고 또 공무원 공직자들은 로봇 태권브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 이런 것으로 뭐 군데군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제 앞으로 외교안보 리스크라든가 부동산 리스크, 민생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국민 앞에 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취임 초기고 아무것도 지금 현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루오션이라고 해서 미래 청사진 그리고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어떤 현장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본인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선상이고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3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난한 어떤 그 소통 현장 파격 이런 거에만 주안점을 둔 것이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기자들한테 질문을 미리 주고 답변했을 때는 서로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판도 야권에서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질문할 때는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리고 프롬프트에 옆에서 참모가 답변을 막 써준다 예. 그런 비판도 사실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스타일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가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예. 그 책임은 참모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지는 겁니다. 만약에 참모가 어떤 것에 현안에 대해서 답변해서 에러나 리스크가 있으면 그것은 참모선에서 막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현안에 예.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급격하게 어떤 전국의 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안전적인 측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보면은 참모들이 먼저 나가서 하고 언론을 통해서 돌리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리스닝 듣기는 많이 듣지만 리스펀드에서 내가 얘기할 때는 어떤 처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주 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네, 저는 뭐 물론 너무 자주 나오는 것도 좋지 않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다가 안 한 건가요? 그것은 뭐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그분이 갑자기 하다가 안 하셨잖아요. 도어 스태핑도 결국은 그걸 하다 보니까 말실수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이 말려서 안 한 그래서 거잖아요. 참모들이 말려서 안 하는 건데 예.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계속해도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것이 어떤 리스크가 또 생길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크다고 봅니다. 반론하시죠. 뭐 예. 앞으로 이제 장관 인사 청문회가 다 끝나고 예. 나면 아마 굉장히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이제 뭐 수도권에 왜 신도시를 안 하느냐 정도만 소금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갔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이야기 중에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융 시장으로 이 소위 잠자고 있는 돈들이 옮겨가야 된다. 주식으로, 예. 그렇죠. 또 이 그러려면은 이제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국부 펀드, 뭐 AI나 아니면은 전력 고속도로 같은 이런 예. 부분들이 소위 국내 투자와 이제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의 소비 활성화로 어떻게 선순환될지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실행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별로 타운홀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기 전에 저는 그 소위 말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예. 거다. 일단 올 가을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또 부동산 대책도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100일이 될지 아니면 내년 신년 기자회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내용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도 그 효과나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송곳 질문이 나오는 또 그리고 대통령도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국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는 속도전을 위한 뭐 여건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이 지적하는 거는 대통령은 이제 참모와 달리 발언의 무게감이 굉장히 네. 크기 때문에 이제 주로 듣고 가급적 이제 언론가 또는 기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좀 자제해라 이제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듣는 거를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저는 정치인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예. 봐요. 하나는 우리가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당연히 군림하기보다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대화의 모습들을 보면 예. 일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이 중요합니다. 어제 뭐 대전에서 한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뭐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든지 또 자영업 그 빚 감축해주는 상쇄시켜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맞는 건 맞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게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리더가 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듣는 거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예. 점에서 지금의 기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호부 예. 지금까지 저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민생과 소통 이것은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국정 성과가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면은 지금 강남의 집값 부동산이 오를 대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또 역으로 피해 보는 뭐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있죠. 재건축 신혼부부라든가 조합이라든지. 서민이라든가 청년 주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타격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 집값이 결국은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은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과도한 복지 이것이 앞으로 또 추경을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예. 지방선거에 또 추경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인 부담이 정권 부담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또 외교 안보적인 리스크가 저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미 외교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지금 관세 문제 예. 이런 것이 대통령 다른 민생 것들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나를 지키고 안보적인 측면이고 외교적으로 보고 예. 그리고 뭐 무역적으로 보면은 외교 안보 그리고 안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호불호도 있고 아마 장단점도 있겠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만나고 이렇게 자주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 보면 수행 지지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지금 추경 문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씩 이제 모든 국민에게 주는 돈이 이제 이달 21일부터 이제 9월 12일까지 좀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좀 경기를 살리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을 좀 살리는 그런 쪽으로 좀 가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내에서도 각 정당도 지금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굉장히 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상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성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광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당내 다수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당신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라고 전 생각해요. 안 나올 가능성 몇 %로 지금 시점에선 보세요? 한 80%?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출마로 이해하면 돼요.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당도 지금 정청래, 박찬대 두 대표와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쪽보다는 이제 그 야당 쪽에 누가 당 대표가 될지 전당대회 8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네. 내가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캠프에 계셨잖아요. 김문수 캠프에. 예, 제가 공보단장 했습니다. 전당대회 나오는 거죠? 그 예, 보도는 뭐, 사실인 거죠?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예. 어떤 자리가 아니고 보수 정당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리고 대선을 치러 보니까 이 보수 정당은 다시 개혁을 하고 새롭게 탈바꿈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정당,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제가 옆에서 보면서 확고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8월 전당대회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 장성호 교수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인용을 해서 이제 보도를 제가 해도 뭐 되겠군요. 확답은 못 들었지만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지금 당에서 지금 뚜렷한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181석, 국민의힘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대화, 토론, 타협으로는 될 수가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냐, 싸울 수 있는 선명성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고 나서 뭐 외국 가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또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당대표가 됐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까지 네. 왔죠. 재수까지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패했는데 어디 외국 가지 않고 다시 전당대회 나서 당대표가 되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같은 건가요? 뭐 대선까지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많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후보 교체라든가 정말 보수 정당 집권 여당으로서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당원들한테 모욕감을 준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훌훌 털고 정말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창조적 파괴인데 그럼 이것을 해산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당을 창조적 파괴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적 쇄신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당을 새롭게 만드는 경쟁력 있는 야당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옛물은 그냥 흘러가게 두고 새로운 물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당 내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그러면 새로운 비전,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또는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새로운 야당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고인물, 여전히 옛물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냐. 저는 뭐 보수 지지층 또는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더라도 예.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는 기대치에 대해서 대선에서 8% 차로 패배한 김문수 후보가 다시 당대표로 되는 과정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납득을 줄 수 있을까?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새는 뭐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건전한 야당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 인사청문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국민의힘이 뭐라고 비판해도 여론이 정말 움직이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도 나와서 방송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해도 너네나 똑바로 해라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나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국민의힘이 그 얘기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면 그에 걸맞는 혁신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김문수 후보예요.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 중에 한 대상이라는 분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다가 계엄까지 가게 됐는지 사실은 그 뒤에는 바로 이념에 경도된 극우의 어떤 그 움직임 이것들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도가 되면서 계엄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극우에서 소위 말해서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셨던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던 분이 김문수 후보였는데 이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하고 다른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소위 지금 친윤 주류도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는 친윤 주류도 김문수 후보의 사실상 출마 선언을 뭐 대대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뜨한 분위기.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로는 대선 못 치른다가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한덕수로 바꾸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당 내에서 과연 이것이 변화와 혁신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어서 쭉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혁신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한동훈, 홍준표 아니면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옵니다만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자기는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누가 그러면 국민의힘을 이끌어야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다. 결국은 뭐 지금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못 바꾸면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누구를 해야 되느냐? 저는 뭐 그 소위 40대, 40대 젊은 정치인들이 뭐 YS 산악회 해가지고 지난 주말 이제 이번 주말에 산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신선한 인물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해도 좋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또 개파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젊고 신선한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이 리셋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가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그런 변화가 또 한 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30대, 40대 젊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개파색이 없는 옅은 그런 인물이 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이끌어달라.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면 김문수 후보랑 대결을 할 텐데 과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승산이 있는 것인가? 글쎄요, 뭐 그런 의견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30, 40대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나와서 젊은이는 아니죠. 젊은 초선. 젊은 초선이라든가 하여튼 30, 40대 정치인이 나와서 민주당 이중대하면 딱 맞습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고 특히 민주당에 정말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많은 당에서 있는 것보다도 새롭다는 것이 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 나왔다고 해서 혁신의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어렵다. 없고 새로운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동안 물론 장관 고용노무 장관을 하라고 해서 들어가서 고용노무 장관 한 것뿐이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어떤 부정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의 대상이 김문수다 아니고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지도자는 김문수다 이렇게 하면 저는 동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이제 대선 주자가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분명히 기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계엄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탄핵은 여전히 반대하느냐? 그 입장 그대로 유지하느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할 생각은 없느냐? 친윤들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분명히 던질 거란 말이에요. 답변이 준비돼 있습니까? 친윤을 혁파하지 않으면 뭐 국민의힘이 살 길이 없습니다. 개파 한동훈이라든가 심지어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까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김문수 전 후보의 지금 생각이고 그리고 화학적 결합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과 거대 집권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쳐야 되는 그런 단일 대우로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개파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친윤하고도 거리두기 할 거다. 아니 거리두기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개파색만 뺀다. 개파색만 빼고 같이 가고 같이 간다. 물론 친윤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친윤이라고 해서 또 그룹핑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당이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총선 공천 과정을 거쳐서 이 친윤이라는 색깔이 이제 어차피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겠습니다.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또 탄핵 반대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12.3 배상계엄은 위법이라고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언론 브리핑인가요? 여기서 또 한 번 언급한 게 있는데 대통령이 헌재에서 저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탈당도 했고 이것은 탄핵의 어떤 심판을 이미 받은 거다. 그것은 그거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당은 당대로 새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느냐, 그걸 무효하느냐 가지고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랑 이제 옥신각신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뭘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그건 이런 이미 뜻이네요. 저는 뭐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측근으로서 캠프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본 거고 홍준표 전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계를 떠나겠다고 하셨는데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새롭게 보수 신당을 만들까요?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소멸이 예.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 또 탄핵 당론 변경 이런 거를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는 젊은 정치인들, 초선 정치인들을 뭐 방금 교수님도 민주당 이중대식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스탠스면은요 내년 지방선거 대패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선거 뭐 가까이 가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당이 만들어지든지 새로운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대패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정계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지든지 결국은 시간 문제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신당 또는 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개혁신당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의 지금 스탠스의 변화가 없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면 저는 보수신당의 새로운 창당은 결국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설지 아니면 그 수많은 경쟁군의 하나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시장도 그 중에 한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홍 시장이 이제 비판하고 계시니까 두 분이 손잡을 일은 없는 건가요? 예, 손잡을 일도 없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오래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당을 떠나서 본류를 떠나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억울한 것도 있고 한동훈이 믿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당 만들어서 할 거야 그러지만 결국은 신당을 만들면 파괴주의자가 됩니다. 해당 행위자가 되고 보수 정치를 파멸시키는 그런 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토요 와이드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